52페이지 계약서 작성 등입니다. 작성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개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서명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합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아까 확인설명서도 쌍방교부죠? 확인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것은 3년, 5년 두 가지예요. 그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5년이고 나머지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작성 의무 여부입니다. 고용인의 작성 의무는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성실 작성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얼마 전에 전화 왔던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그 자격증 딴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 자격증 딴 분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장이라고 부르고 외부적으로는 사장이 되겠죠? 자격증 있는 분이. 그랬는데 자격증 있는 분이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애들 대학 뭐 수능시험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한 3일 휴가 안 나왔어요. 그 사이에 원래는 사장이죠. 실질적으로 사장인데 이때까지 계약서는 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는 사장이고 자격증 없는 분이 안 나오니까 직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계약서 다 적고 계약서를 적는데 등기부를 막 혼자서 복잡하니까 엉뚱한 등기부를 떼볼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떼보다가 엉뚱한 거 보고 적었어요. 면적을. 그래서 실제 사례입니다. 51제곱미터인데 뭐 57제곱미터로 적었나 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수로 그 뭐 이게 20 몇 평이라고 했더라. 24평형이라고 했는데 뭐 은행에서 뭐 22평형이라고 했대요. 제가 볼 때는 46제곱미터가 20평형이고 49제곱미터가 21평형이고 51제곱미터면 22평형이 맞네. 그 잘못 설명한 거 맞네. 그러니까 24평형이라고 설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샀다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샀다고 그래, 못 샀다고 그래요?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집값 내려가고 폭락할 텐데 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뭐 샀다고 말하니까 계약을 깨고 싶은데 건수 잡을 게 없나 싶어서 이게 검토해 보니까 이제 그 확정일자 받으러 가니까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로 받으러 가면 그 틀리면 안 해주거든요. 요즘은. 은행 융자하다가 적발됐다더라. 융자하면은 은행 융자 받으러 가니까 이게 면적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 물으니까 잘못 샀다고 이야기하는데 깨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 의뢰인은 여러 군데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 막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들어가지고 계약금이 한 1,300만 원인가 얼마 된대요. 예를 들면 그 1,300만 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청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민원 제기해도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은 받겠지만 계약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금에서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적어가지고 거짓으로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로 잘못 적어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등록관청에 조사 나온다고 저한테 하루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조사 나오면 최소한 업무정지는 받겠죠? 업무정지는 받는다고요. 업무정지 받으면 그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안 되죠? 이제 업무정지 당해도 편법을 하는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폐업해버리고 당한 사람은 거기다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 새로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개업한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같이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편법으로.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계약서 적을 때는 뭐 평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무조건
원칙은 정확한 거는 건축물 대장 보고 적어야 돼. 면적은 건축물 대장 보고 적고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적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99%가 다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똑같이 돼 있죠. 면적이. 근데 등기부만 보고 적어도 판례는 개업공개사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면적은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등기부보다는. 조심하시라고요. 그 계약서 적을 때. 이것도 뭐 시연업에 가서 적어보면 처음 적을 때는 막 손이 들들 떨려요. 손님 많고 막 계속 전화 오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못 땄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뭐 며칠 쉬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꼭 여러분들 자격증 웬만하면 따가지고 개업하시는 게 좋아요. 나무 자격증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피곤하다고요.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9가지. 이것도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9가지도. 오늘 한 게 아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7가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9가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일,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입니다. 아까 확인 설명할 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이었어요. 여기는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사항 9가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금액, 거래 예정금액, 의뢰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호가, 의뢰 금액, 의뢰 금액은 이게 호가고요. 호가, 부를 호자. 호가가 뭐예요? 입지제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격, 금액, 가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 또는 거래 금액, 거래 가액 다 같은 말인데, 의뢰 금액은 호가는 부르는 금액이라고요. 1억 받아달라 이렇게 부르는 게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죠. 매도인이. 그게 호가고요. 그럼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거는 무조건 호가 부르는 게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개업공인회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일종의 시세예요. 시세. 이거는 시세. 시세가 1억인데 1억 2천, 1억 3천 부르는 사람 있죠? 저도 옛날에 집 가지고 있을 때 한 1억 비싸게 불러봤어요. 팔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호가만 높여가지고 시세 좀 올려보려고.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 저 혼자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호가, 의뢰 금액, 팔아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시세하고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시세고 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다. 개업공인회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액, 그건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개업공인회사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 준수가 있는데 기본 윤리. 시험에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올까요? 권리가 많이 나올까요? 네, 이거는 의무와 책임이, 즉 이 법은 개업공인회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뢰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개업공인회사에게는 책임, 의무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확인 설명은 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은 해야 된다. 금지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시험에 거의 15문제 이상 나옵니다. 의무와 책임이. 권리는 2문제 나와요. 권리라고 해봐야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권리는. 자, 소속 공인회사와 개업 공인회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시험에 5가지 보기를 주고 다음 중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뭐예요? 법령상, 법에 없는 것은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말하는 거죠.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은 판례입니다. 판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따라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의뢰인 과실비율 50%를 상기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의뢰인도 자기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떼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비율 50%를 상기하고 5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게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통은 50%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관주의 의무를 더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이 하면 했을수록 책임 비율이 줄어들겠죠? 안 했다면 더 늘어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민법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법조문에 있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도 더 크게 다하면서 권리도 누려야 되겠죠.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고 그 대신에 보수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책임도 반밖에 없고 권리도 수수료, 보수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잖아요. 지금 보수 수준도. 자, 그 다음에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것은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규정된 의무입니다. 명문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중개보조원은 이러한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판 치면 된다 이런 의무 전혀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명문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있다고 3번까지 규정은. 4번은 판례고요. 이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보조원도 지켜야 된다고 비밀은.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문제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거 보고 답하십시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나 중개보조는 지켜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이죠.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있다고요. 등. 기타 등등. 등이 아까 이야기했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다 합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다. 비밀은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O냐고 X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해. 가슴 속에 있는 대로. 왜 X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이 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매도인은 그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남편을 죽였어요, 부인이. 부부 싸움하는데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니 차라리 내가 떼내를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잡았어. 차라리 내가 죽게 네가 왜 죽냐고 잡았어요. 그럼 네가 뒤져라 하고 그냥 밀어가지고 7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남자가 죽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3번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데 죽고 나면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무섭죠? 무서워요, 죽고 나면. 그래서 집 내놨어요. 내놨는데 팔렸어요. 근데 팔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아파트 분유회 이런 데서 산 사람 보고 그 집에 그 죽은 거는 싸워가 죽은 건 알고 사고 들어왔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이제 몰랐는데 알게 돼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그럼 판례가 그러면 여기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고 그래서 매수인한테는 지켜달라고 했는데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만약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비밀을 누설했어요.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살인사건 난 거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면 안 팔리니까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한다고 있는 그대로 또 설명했다고 죽었다고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비밀준수 의무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처벌 안 받는다는 게 안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 설명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 했어요.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래와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거래 금액이 싸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만약 매수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럼 시세보다 좀 싸게 거래시켜야 되겠죠? 이러면 죽으면 잘 거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고. 또 이 법에 규정 없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정인 성사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죠.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비밀이라도 판사 앞에서 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럴 때는 누설해도 된다고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되고 규정이 없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설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옵니까 X입니까? 즉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비밀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누설해야 됩니다. 예, 비밀 자꾸 말하면 학원 다닐 때부터 비밀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습관돼 가지고 현업에 가서도 결국은 안 좋더라고. 그러면 오래 하기 힘들어요. 비밀은 지켜야 돼. 현업에 가서 보통 현업에 가면 누구 근무해? 남자 여자 주로 근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 2명은 근무 못해요. 여자 2명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2명만 근무하는 중개사무소는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데 문 열러 가는데 남자만 있으면 제가 하는 선생님 공식부 선생님 하는데 지금 남자만 여자하고 하니까 또 하도 말이 많아가 저 둘이 무슨 관계냐 막 하도 사람들 그래서 남자 실장하고 해요. 지금 저 아산에서 하는데 미치겠대. 원룸에 아가씨가 밤 12시 돼가지고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 12시 돼서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전기 다 깨졌다고 빨리 와서 갈아달라고 하면 혼자 가니까 거의 속옷만 입고 있는데 혼자 가니까 굉장히 또 잘못하면 신고해버리면 골 아프잖아. 혼자 가서는 증거도 없고 무조건 남자는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명 실장하고 2명 남자만 2명 가니까 그것도 또 그쪽에서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진짜 미치겠다더라고요. 여자가 한 명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묻지 말라고요. 현업에 나가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비밀 잘 지키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비밀 누설에도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즉 업무 정지한다, 등록 취소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비밀 누설에도.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비밀인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때는 결격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형사처벌 받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가급적. 그러나 꼭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 준수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하고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거고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간통죄 같은 거는 친고죄죠. 간통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고요. 또 간통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고소할 수 있죠. 재미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간통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은 그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도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한번 용서하고 나면은 간통은 고소할 수 없거든요. 용서하면. 그 부부관계를 가진 게 용서한 것인지 아닌지 판례가 있다고요.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부관계를 남편 간통한 줄 알고도 같이 잠자리를 하고 했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6개월 더, 한 5개월 만에 기분 나쁘다고 또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 시간 없어. 할 수 없다고요? 네, 판사는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므로 명시적으로 용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용서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이래서 다시 고소해도 된다 했어요. 그럼 남편은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지. 용서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자야 될 거고, 부인은 그럼 뭐라 해야 되겠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적답을 회피하는 게 좋다고. 명시적으로 용서한다 해버리면, 그 녹음해버리면 이제 고소 못해요. 예를 들면. 그 김주아 앵커 한번 보세요. 다 녹음 다 해놓고 증거 다 수집해놨더라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거의 다 자기가 유리하게 다 승소했잖아요. 판결, 이혼. 그런 거는 그동안 증거 다 수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소한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아. 무서워서 다 증거 딱 때리라 해가지고 막 병원에 가 진단서 다 받아놓고 이러면 무서워. 일부러 그 때리게 유도하고 그런다고. 뭐 나쁜 여자분들은. 아니 꼭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이겼다는 건 증거가 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증거가 있다는 건 그동안 다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잔인한 거예요, 그게. 증거 좀 모집하는 거 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잖아요. 재판은 진리가 승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증거만을 볼 뿐이에요. 그 증거 없으면 무조건 패소예요. 패소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 김부선이도 아파트 한 거 전부 다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 난방비 영원 낸 거. 그 대신에 이제 김부선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다시. 근데 실제로는 그 영원 낸 거는 뭔가 문제는 있는데도 형사 입건이 안 되니까 명예훼손으로 걸린다고 전부 다. 조심해야 돼. 그 패소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역으로 무고죄에 해당되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5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이 기본 윤리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이 중요하죠. 전부 다 의무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이잖아요. 책임, 의무와 책임. 자,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고의과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과실은 부주의해가지고 모르고 하는 게 과실이죠.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그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경미한 과실, 중대한 과실 또는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하고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경미한지 중대한지는 사회통념상 판사가 판단하게 되겠죠. 사실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는. 고용인이면 뭐예요? 법 15조 2항에 보면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즉 직원이 잘못이 있으면 사장이 책임이 있다고요.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고용인이 직원이에요. 직원, 고용인. 우리 흔히 동네에서 실장이라고 하죠. 실장. 어제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가서 전무 명함 받아서, 남자분은 나이 좀 있으니까 전무, 상무, 이사, 또는 자격증 있으니까 소장이라고도 많이 해주더라고. 소장. 중개사무소니까 소장 좋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는 소장. 자격증 없으면서 소장, 사장, 대표, 대표이사, 회장 이런 말 쓰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런 말 쓰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장해도 돼요. 자, 그래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식장 가는 사이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손님 받았어요. 당장 아파트 하나 있는데 지금 바로 계약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하자, 저녁에. 지금 거기서 쓰고 있다가 사장 옷 버리면 수수료, 사장이 다 먹거나 아니면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래 밖에 다방에서 그냥 만나서 쓰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그 대신에 보수 300만 원인데 50만 원 깎아줄게. 이렇게 250만 원만 받기로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서 썼어요. 근데 사고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님 온 거 본 적도 없고 계약서 쓴 적도 없어요. 근데 손님은 그 사무실에 왔었어요. 왔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했어요. 뭐 은행 융자는 얼마다, 가격이 얼마다, 이게 확인 설명이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할 수는 있고, 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손님은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본 적도 없고 계약서 쓸 때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왔다 갔다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래. 누구 사무실 보고 내가 갔는데 손해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 있냐고 없냐고요? 있다고. 장소 제공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잖아요. 책임 있다고요. 직원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놔놓고 맨날 돌아다니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직원이. 그러니까 수시로 불시에 사무실 자꾸 나가야 돼. 어디 몇 시에 온다 이런 거. 저도 나무 밑에 있어 봤는데 몇 시에 온다 말 안 해. 그럼 물으면 그 왜 신경 쓰는데 네가 이렇게. 전 모르고 몇 시에 오십니까 사장님 이렇게 하니까 그거 왜 묻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모르고 그냥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말하지 말라고 가라고. 뭐 3시간 후에 온다 하면 2시간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갔다가 불시에 또 갑자기 한 30분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바둑 두고 있었더만 인터넷으로 맨날 사무실 차 앉아가지고 바둑이나 두고 막 이렇게 또 잔소리 해요. 그래서 그 고통받아 봐야 돼.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실장으로 취직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라고 하는데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 못 받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정신적 손해 배상받을 수 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위자료도 줘요. 보험회사에서. 이혼해도 위자료 주죠. 정신적 손해. 얼마 줘요? 지금 한 40년 살았어요. 그럼 한 1,000만 원 나갑니다. 지금 맨날 매일 두드려 맞아도 30년 동안 두드려 맞았는데 1,100만 원 나갔어요. 위자료. 얼마 안 돼요. 보기보다 위자료는 얼마 안 된다고. 뭐가 중요해요? 재산 분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여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남편 보고 이혼하자고 그래. 재산 분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을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가능해요. 다만 위자료는 기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는 지급해야 돼. 아니, 잘못된 책에서 하면 물론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유도하면 돼요. 잘못해가지고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배우자가 하자고 그래. 그냥 귀찮아가지고 맨날 안 들어가고 하려고 맘먹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꼭 필요하면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상대방이 하자는 말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자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나오나도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당할 거예요. 나오나도. 좀 있으면 보세요. 안 당하는지. 당한다고요. 어쨌든 그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받아가는 거니까 가능해요. 재산 분할은 세금도 없어요. 양도소득세 안 내요. 그 소득세 안 낸다고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니까. 근데 위자료는 소득이 되니까 소득세 내야 되죠? 위자료는 그 소득이 늘은 거잖아요. 그 지금 위자료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세법상도. 자기 재산 자기가 가져간 거는 세금도 안 낸다고. 원래 자기 재산인데. 결론은 지금 위자료는 안 준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으로 위자료 주진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정신적 손해를 꼭 배상받고 싶으면 민법 751조에 의해서 조문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민법 750조, 751조가 있죠. 찾아보세요. 그 스마트폰으로. 민법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재산 압류해가지고 위자료 받아갈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탈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이 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지급 청구는 누가 하냐면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하는 것보다는 보전기관에 즉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죽 뿌리면 끝나버리죠. 더 이상 보험에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았으니까. 손해가 만약에 1억 발생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1억 받고 보험회사도 1억 받고 그거 아니죠? 합해서 그냥 손해 입은 거 전부 다 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받으면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데 청구하러 갈 때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입증하는 서류. 입증하는 서류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합의서 아무도 안 써줍니다. 합의서 써줄 바에는 그냥 내 돈 주고 말지 그냥 합의서 써가지고 왜 보험금으로 타가지고 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는 다시 구상권 행사하거든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돈과 다 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의는 안 해줍니다. 그럼 합의 안 하면 승소 판결문입니다. 승소 판결문.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돼. 입증 서류가 있어야 돼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은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은 보전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하는데 서울보정보험이나 협회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만약에 공탁을 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 행사한다고.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는 보전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달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소속공인중개사 잘못이 있으면 고용인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출근하면 끝이잖아요. 구상권 행사하면 그럼 보험 들 필요 있어 없어요? 안 들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필요 없어도. 왜냐하면 이걸 가입을 의무적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돼? 항상 1억 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개인이면 1억 이상 항상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있을지도 없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근데 1억을 보상해 줬을 경우는 구상권인데 1억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자가? 네, 1억 줘야 돼요. 그 지금 요 다시 나오니까 밑에 한 번 더 보면 보정 설정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하는 거 공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공제 가입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요런 거는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특수법인은 공탁해야 한다.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와 상관없이 즉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법인,
중개인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민법 766조까지입니다. 민법 766조 마지막 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는 회수가 안 된다고요. 폐업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1년 지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배상하기 위해서 법원에 맡겨놓은 돈 안 돌려준다고요. 그럼 이거는 돌려줘. 보험이나 공제는 미경과 보험료 돌려줘요. 보험의 특성상 위험보험료잖아요. 이거는 소멸성이죠, 위험보험료. 근데 이거는 소멸성이 아니라고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안 돌려주지만, 보험은 위험보험료만 이미 경과된 보험료 가지고 위험보험료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미경과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보험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냐면, 법인인 경우는, 중개법인인 경우는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 소위 중개인도 1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여기서 1억이면 그러면 1년에 1억을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보험금이 1억이에요, 타는 돈이. 그럼 공탁은 1억 다 해야 되겠죠, 자기 돈 맡겨놓는 거니까. 근데 협회 공제나 보정보험 가입하는 건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보험금이 1억이고, 보험료는 협회 공제는 25만 원이고요. 서울 보정보험료는 11만 원입니다. 1년에 내는 돈이. 보험료하고 보험금은 달라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거든요. 그 지금 말하는 건 다 보험금이라고, 타는 돈. 1년에 서울 보정보험은 11만 원, 협회 공제는 25만 원인데 11만 원, 25만 원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보험금만 나와요. 보험료는 안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보정설정 시기는 첫 번째, 처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는 등록 후,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 전, 교부 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보정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자는 보정 가입을 못 한다고요. 가입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만 보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시 보정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설치하기 전에.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미리 못하고 반드시 등록되고 나서 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가 있는데,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안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면 주로 보험을, 제가 아까 1년 동안 보험료라고 했잖아요. 1년짜리 가입해요. 물론 상품은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짜리까지 나와 있어요, 상품이. 근데 5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5년짜리 가입해놓고 6개월 만에 폐업해도 손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만에 해약을 하면은 해약환급금이 나와요, 해약환급금이. 해약환급금이 손해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거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해약하면 손해죠. 이거 한 반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정확하게 뭐 얼마 되는지 해약환급금 계산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손해가 많더라고. 제가 25만 원 내고 1년 만에 해약하니까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 남은 게 아니고 3개월 만에 해야겠다. 3개월 만에 25만 원 내고 3개월 만에 해약하니까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생명보험 들고 한 달 넣고 나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 그거하고. 그러니까 긴 거 가입할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짧은 거 1년짜리 가입하고 폐업할지 어쩔지 뭐 계속 할지, 모든 사업은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높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식당은 거의 80%가 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1년 안에. 중개사무소는 그렇게 많이 망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8만 5천 개 중개업소 중에서 1년에 한 8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폐업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1년짜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5년짜리 가입하지 말고. 만약에 1년짜리 가입했으면 중간에 6개월 만에 서울보정모험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6개월 만에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준다고요. 이는 책임보험이라고,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둘 중에 반드시 이게 해약부 타고 가입할 수가 없다고요. 새로운 걸 가입해야 해약해 준다고요. 무조건 하나는 가입돼 있어야 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이라서 이거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만료일까지입니다. 오늘 끝나면 오늘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 전까지인가 가입해야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한 10시간인가 얼마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죠. 12시간인가? 몰라요, 그거? 좀 지나야 효력이. 왜냐면 그 바로 발생한다 해버리면 사고 내놓고 가입했는지 나기 전에 가입했는지 애매하잖아요. 지금 가입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사고 내버리면 골 아프잖아요. 그 실제로는 사고 내놓고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2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돼요. 만료일 하루 전까지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료일 다음날 하는 것도 아니고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돼요. 오늘 만기 끝나면 오늘까지만 하면 돼요. 다시 가입하면. 그렇게 해도 뭐 그 가입하기 시간 아무 때 시간에 놔도 그날 오늘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사고 난 거는 옛날에 가입된 걸로 가지고 내일 사고 난 거는 오늘 만료일 날 다시 가입한 걸로 가지고 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상권 행사. 그렇죠. 1억을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했잖아요. 1억을 배상했으면 개인한테 1억 배상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1억 달라고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직원 잘못으로 1억 손해배상했으면 직원 고용인한테 1억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다시 또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개업공인중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험가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 구상권 행사냐면 고의도 배상합니다. 고의. 일부러 손해 입힌 것도 배상해요. 근데 만약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합의서 써주면 받을 수 있잖아, 보험금.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을 안 줘요. 일부러 자살한 거 안 주잖아요. 원칙적으로 2년 안에 자살하면. 일부러 불낸 거, 옛날에 장모하고 죽인 거 있는데 불난 거, 살인범 구속된 거 그거 보니까 일부러 불내가지고 죽였더라고요. 그 나중에 밝혀지면 보험금 타먹었는데 다시 다 환수하죠. 강호순인가 옛날에 안산에서 불내가지고 그랬잖아. 일부러 불내면 보험금 안 준다고. 근데 우리는 일부러 사고 내도 줘, 보험금 다. 그 대신에 구상권 행사한다고요. 근데 액수가 똑같다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1억 받았는데 네. 구상권 행사 맞아요. 똑같아요. 그게 그래,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데, 의뢰인을 위해서 든다고. 의뢰인은, 만약 안 들면 의뢰인은 가난한 개업공인중개사 걸리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무조건 책임보험이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 난 돈 많은데 안 든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되죠? 자동차 하면 책임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책임보험은. 이건 난 재산 많으니까 싫다, 가입 안 하겠다. 이게 안 돼.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공탁한 사람 한 명도 없다 했는데, 왜냐면 1년에 보험료가 11만 원인데 1억 공탁하면 1억의 이자가 얼마예요? 1년에 이자가. 지금 1년에 이자가 한 18만? 한 달에 18만 원, 1년에 한 180만 원, 한 200만 원인데 1억 맞게 넘으면 1년에 이자가. 그 정도면 되죠. 2%도 안 되잖아요. 1.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인데 보험료는 얼마라고? 2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1만 원이잖아요. 아무리 이자가 싸다 해도 이자 가지고 충분히 보험 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공탁은 맡겨놓으면 나중에 또 찾지도 못하잖아. 이자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탁할 필요는 없죠.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공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등록 통지서에 보면 공탁증서가조라고는 안 돼 있어요.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가조라고 돼 있어요. 등록증 찾아러 올 때 혹시 공탁할까봐.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지 공탁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공탁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돈을 맡겨놓는 게 공탁이죠. 변제공탁, 해방공탁, 보증공탁 이런 공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빚쟁이가 돈 갚으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뭐 가등기를 본등기 해주기를 한다 이렇게 재소전 화해조서 이런 걸 작성해 놓을 수 있다고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근데 오늘 갚으려고 가보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내일 갑자기 나타나가 너 분명히 어제까지 안 갚으면 나한테 재산 다 준다고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등에 가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탁하면 되겠죠? 아무리 갚으려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 갚았다. 공탁하면 된다고 법원에. 변제공탁. 또 해방공탁은 뭐냐면 가압류가 10만 원 돼 있어. 부동산 거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10만 원 돼 있다고요? 매수인이 가압류 10만 원 돼 있다고 하면 거래하려 하겠어? 안 하겠어요? 매수인이 살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판례, 민법 판례에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그 매매 대금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돼 있는데 매수인은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 말소 안 하면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매수인은. 그럼 이제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10만 원 전화하니까 그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하니까 나는 너 같은 인간 거래 못하게 절대 못 풀어주겠다. 그 1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절대 거래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감정이 안 좋으면. 그러면 10만 원 법원에 공탁하면 돼. 해방공탁. 나중에 가압류 돼 있는 거 본안소송에서 승소 받으면 받아가라고 그냥 공탁해놓고 말소 신청하면 된다고요. 그게 해방공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공탁이에요. 공개적으로 맡기는 게 공탁이라고요.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이 다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다 했고 맨 마지막에 56페이지 맨 밑에 하나 나긴 했는데 위반시 제재 아예 보정 설정을 처음부터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한 번 걸리면 6개월 업무 정지고요. 2번 걸리면 취소합니다. 그 처음부터 취소하진 않아요. 취소할 수 있다는. 자,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입니다. 57페이지 메뉴에 보면 아예 보정 설정을 처음부터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해놓고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지금 개업공인회사들이 설명하죠. 지금 보면. 개업공인회사들 보니까 그 보정, 공제정서, 공제정서나 그 보정보험 정권을 다 복사해놨더라고. 낙서해가지고. 왜 낙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설명 안 들었다가 할까봐 설명한 거 밑줄 지났다고 그 복사해줬더라고요.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지금 바인더 같은 데 내주죠. 주로 보면. 제가 그 실무교육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바인더 내주는 거 버리고 난 안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입증 못하면 안 준 거죠? 100만 원 과태료 받아야 되죠?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실무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는 저는 바인드에 안 해주고 그래서 아예 제본을 해서 주고 제본해줘도 그거 뜯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확인설명서 맨 뒤에다가 보정설정증명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를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이거 추가로 걸려도 돼요. 그런 걸 더 추가로 적어놔요. 그래놓고 매수인, 매도인 사인 받잖아요. 그 확인설명서 맨 뒤에. 그런 것도 받아놔야 돼. 그리고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확인설명서, 계약서, 보정설정증명서를 교부받고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문구를 추가로 더 넣어놓으면 돼요. 이게 문제가 사고가 나는 걸 보면은 자꾸 사고가 나면 옆에 물어본다고. 저한테도 물어봐. 이제 강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고 나면 묻는단 말이에요. 물으면 배운 걸 다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 나한테 묻는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무서워요. 이제 내용증명 온다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몇 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몇 조 이 근거를 대면 이게 뭔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오죠. 그건 무서워요. 그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혼자서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옆에서 자꾸 그 합의해주지 마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손해배상 책임과 이 두 문제 나오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 요 위에서 한 문제, 밑에 이 보정설정 여기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는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